비실기 미술대학 수시전형 2026년도 분석 및 정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2026년도 입학전형 시행 계획에 근거한 거고요. 각 대학별로, 학과별로 50%에서 70% 컷을 선별해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특히 서울대는 면접 노하우, 그리고 홍익대는 각 전공별 졸업 전시 사이트라든가 필요하신 유용한 정보 사이트를 같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킴이고요. 자, 서울대학교는요, 수시 일반에서 7명을 비실기로 선발합니다. 디자인과에서 선발하죠. 50% 컷은 1.32, 70% 컷은 1.39로 2024년도 전형에서 정리된 결과입니다. 아델라 코치가 합격시킨 최고 내신은 일반고에서 1.1등급, 최저 등급은 1.9등급 정도였습니다. 이 친구들의 생기부가 상에 해당된다는 가정 아래 등급을 산정한 거고요. 자, 2026년도부터 자유전공 확보에 선택 가능한 전공 범위가 미술대학을 비롯해서 10개 단과 대학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 디자인 학부 지원자들의 경쟁률에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되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1단계 서류 2배수는 모두 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이 진행되는데 수능 최저가 모든 비실기 대학 중에서 가장 상위권에 해당되죠. 국수 영탐 4개 중에서 3개 영역 등급 합이 7입니다. 탐구 영역은 2개 과목 등급 평균을 반영하게 돼 있고요. 특이한 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또 알고 계시겠지만 외국 소재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자 12년 특례는 수능 최저 미적용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2년 특례 학생들은 여기도 같이 지원해 보심을 추천을 드리고요. 면접은 모집 단위 관련 전공 적성 학업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생기부를 집중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15분 정도를 면접을 보게 돼 있습니다. 심층적인 질의가 상당히 난도가 높습니다. 면접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합격시킨 사례 그리고 불합된 학생의 예를 가지고 서울대 디자인학부가 어떻게 면접을 보고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는지를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방영되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신 적 있죠? 굉장히 인상 깊었던 대사가 "본인의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다."라는 멘트였습니다. 제가 몇 차례 서울대 비실기 전형 디자인 학부를 합격시키면서 아마도 서울대는 이런 우영우처럼 조금은 독특하지만 좌절하지 않는 그런 바닷속 흰수염 고래를 찾는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수시 전형에서 지원했던 그 친구가 있습니다. 연세대 통합디자인학과에는 합격했지만 서울대는 불합했던 이 친구는 거의 모든 면이 완벽했습니다. 굉장히 스탠다드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면접장에서 들은 질문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본인이 본 영화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훑어보라는 제안이었고, 사정관들은 눈을 감고 들을 테니 그 장면이 연상되게끔 해보라는 게 제안 조건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평소 영화를 즐겨보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유행하던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특정한 장면에 몰두하지 못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시 모델 서울대 면접장에서 매력도를 반감시키게 됩니다. 도저히 장면을 연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친구의 대답에서 급격하게 냉담해진 사정관들의 반응으로 인해 의기소침해진 이 친구는 자신의 매력을 더 이상 어필할 수 없었습니다. 상당한 성적의 소유자였어요. 물론 일반고긴 했지만. 근데 그들에게 어필되지 못한 건 무엇일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영화라는 콘텐츠는 주인공들의 어떤 희로애락을 경험하면서 그 스토리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감정이입도가 굉장히 높은 콘텐츠죠. 그리고 타인과의 높은 공감도를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평가 툴이라는 점에서 이 친구가 인간미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친구의 실수를 두드러지게 가져와서 회의적 시각으로 보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 사회의 아픔과 약자에 대한 공감은 디자인을 하려는 친구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크게 요구되는 자질입니다. 그래서 설계부의 전반적인 방향타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알리고자 예시를 가져왔고요. 공간과 이성적인 사고가 조율된 비판적 성찰과 자기 돌봄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공감의 윤리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덕목을 이 서울대 면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면접 노하우는요. 생기부의 완벽한 숙지입니다. 완벽한 일목요연한 분류, 그리고 진로에 관한 확고한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공감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확장적으로, 단계적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장 과정의 점증적 제시가 면접장에서 감동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술이 아니더라도 문학이나 음악 같은 어떤 다른 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도 깊은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술 과정을 탄탄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역시 생동감 있게 스피치했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 이슈에 대한 높은 인식의 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점수화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문학과 음악을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수학과 과학을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자신의 생기부에 어필하면서 진로와 얼마나 연관성 있게 보여주었는지를 많은 응용을 통해서 예시를 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고교 활동 과정에서 반성적 성찰을 통한 자기 객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합격한 학생 중에서 교내 활동 과정에서 우정이라는 가치관 실현을 위해서 솔선수범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대하며 느꼈던 그런 감성이 자신이 예전에 상처받았던 학교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를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이것을 진정성 있게 답변함으로써 상당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타자와 소통하며 연대하는 예술을 지향하는 창작 공동체, 이른바 사유하는 예술인을 지향하는 서울대학의 어떤 디자인학부의 가치관에 상당히 부합하다 생각을 해서 이 친구는 최종 합격이 됐습니다. 면접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주 기본적인 가치관 뼈대만 일단 제시를 해 드렸고요. 요렇게만 제시를 해 드려도 3 학년 이제 현역을 앞두신 분들의 생활 기록부가 어떻게 지향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하시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미학과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고고미술사학은 고고학과 미술사학 두 과로 전공 분류가 나눠집니다. 아델라 코치가 1차 합격시켰던 학생은 외고에서 4.8 등급 정도였는데 생활 기록부는 최상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등급은 좀 낮았지만 생활 기록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했고요. 여기에서 제가 제시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유튜브를 켜 주셨기 때문에 친구의 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응용된 활동을 통해서 수행 평가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주제를 한번 선정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단계에서 일단 두 배수를 뽑게 되고요. 최종은 9 명이 선발되게 됩니다. 등급에서 봤을 때 50% 컷이 2.51 등급이고요. 70% 컷이 2.94 등급입니다. 보통 외고나 자사고가 1.5 정도의 어떤 그 베네핏이 있는 걸 쳤을 때 비슷한 등급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델라 코츠가 1차 합했던 친구가요. 인문학과 사회과학과 관련된 제시문을 활용해서 전공 적합성 및 학업 능력을 평가하게 되고 답변 준비는 30 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컨셉 설정에 유용한 주제를 말씀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서울대 미술사학과의 전공 분류에 따라서 이 친구의 생활 기록부를 한번 대조 대비를 해 봤고요. 모두 다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고 직접 상담을 오시면 디테일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미술 파트에서 이 친구가 했던 활동을 좀 응용하자면 한중 예술품 시장의 비교 활동을 한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한중 예술품 시장이 굉장히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 예술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다라든가, 그리고 박물관학 입문이라는 그런 전공의 커리큘럼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제시되곤 하는데요. 관련된 어떤 콘텐츠의 영감을 받아서 이에 대해서 노력한 어떤 사학자라든가 미술사학자들을 좀 조사를 한 다음에
이들의 노력을 반영해서 우리가 이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련돼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문화적 외교의 어떤 방안을 제시해 보는 활동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술 시장의 인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우리가 미술품 유통 가격 정보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전반적으로 인제 지향하려고 했던 게 아트 딜러를 비롯해서 이러한 미술 경영에 관련된 미술 경영 마케팅에 관련된 죄송합니다. 그 전략 기획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러한 접근성 높은 그 유통 가격 정보 사이트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UX 디자인을 한번 제안 드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술관이나 미술 박물관은 상당히 좀 접근성이 어려운 그런 공간이에요.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없으면 딱히 가지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예술 문화에 소외된 이들에게는 이런 예술 가치 전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대 미학과는 역시 9 명을 선발합니다. 50% 등급의 컷이 2.07 등급이고요. 그리고 70% 컷은 2.43 등급입니다. 답변 방향이나 그 답변 방법은 아까 동일하고요. 저는 이 친구가 홍익대 미학과도 1차 컷이 합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의 어떤 그런 커다란 그 주제를 서울대 미학과 커리큘럼에 한번 적용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학과 커리큘럼은 홍대나 서울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적용을 공통적으로 시켜 봤는데 아델라 코치가 제안하고 싶은 몇 가지 그 미학의 근본적인 그 활동은 첫 번째로는 인제 홍익대학교 교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낭만주의 예술가인 프리드리히에 관련된 연구입니다. 이와 더해서 '칸트나 플라톤 같은 미학자들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칸트는 정언 명령을 얘기했던 사람이죠. "너의 행동이 이 사회의 준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라."라는 정언 명령에 근거해서 칸트의 미학도 이 사회에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사회학을 얘기를 했고요. 임마누엘 칸트와 그리고 플라톤의 연구, 그리고 낭만주의학자인 프리드리히의 연구를 통해서 근대 미학을 한번 훑어보시기를 제안을 드리고요. 특히 동양 미학에 있어서는요. 와비사비와 유겐의 정신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이게 좀 일본어에서 파생된 단어긴 한데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세월의 흔적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또 그런 신비로움을 우리가 와비사비와 유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그리고 다소 폭력적인 이런 사회 미학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힐링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동양 미학의 주제를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리고 역시 인제 홍대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죠. 뱅크시. '뱅크시가 범죄자인가?'라는 주제를 한번 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위작이 미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 사회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 노동의 현실을 담은 그런 그림들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와 해외의 그런 노동인들의 어떤 참된 가치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요런 것들에 대한 연구, 특히 농요에 대한 연구,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학 이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동양 미학의 한중 예술품 시장 비교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가상의 이런 어떤 미술 관장과의 인터뷰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하드코어하지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분석 미학을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미학 이론 중에서. 분석 미학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아름다움이나 예술, 숭고적 어떤 미에 대한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논리적이고 명확한 언어로 분석을 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술의 정의나 가치 해석을 통해서 예술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해석을 요구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홍익대 미학과 교수님이
너무나 일괄적인 대답을 하는 이런 학생들에게 한탄을 좀 하시면서 현장에서 "예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러한 어떤 직관적인 질문을 던지셨거든요. 이게 바로 분석 미학에 근거한 질문인데요. 관련된 이제 학자들이 웨이츠가 있습니다. 모리스 웨이츠나 아서 단토 이런 사람들이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예술의 본질이나 미적 개념의 분석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사람들을 좀 들어서 연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죠? 네. 서울대 변경사항 인제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홍익대 변경사항 말씀드리면서 홍대 관련해서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교과 파트에서 유형 분류가 변화된다는 거, 그리고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 요령, 요것들은 제가 전 영상에서 찾아보시면 제 영상 중에 전 영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떼어서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홍익대학교의 큰 변경사항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학업 역량과 전공 역량, 발전 가능성과 인성이 기존의 홍익대가 추구하는 그런 인재상이었는데, 여기에서 발전 가능성과 인성 대신에 공동체 역량이 들어갔습니다. 공동체 역량, 최근에 이제 학교 폭력 같은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잘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고, 인재상을 제대로 반영한다는 건 생기부가 이쪽 방향타로 기울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홍익대학교 캠퍼스 자율전공부터 한번 스타트를 해보고자 합니다. 캠퍼스 자율전공은 서울, 세종 모두 다 선발을 하게 됐는데, 인문예능과 자연예능으로 나누죠. 50% 컷이 인문예능 서울에서는 2.51에서 70% 컷이 2.58이고요. 자연예능은 2.18에서 2.29입니다. 세종 캠퍼스는 50% 컷이 2.88에서 3.28 정도까지 되고요. 자연예능은 이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3.44에서 4.05까지입니다. 그리고 특이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게 자연 계열의 수능 최저 기준의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수 영탐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등급 합이 8이면 됩니다. 한국사는 4등급이고요. 자, 홍익대 예술학과는 미술 우수자 전형과 그리고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나눠서 선발을 하게 됐는데,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의 50에서 70% 컷은 3.08에서 3.05에서 3.08이고요. 5명을 총 선발하게 됩니다. 미술 우수자 전형이 가장 많은 선발 인원이 있죠. 역시 그 세종캠과 서울캠 모두 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게 되는데, 1단계에서는 1단계에서는 학교 교과 20%와 그리고 서류 80%를 보게 됩니다. 올해는 서류 80%의 생활기록부에서 내신을 좀 많이 봤다는 거, 여러분들 요 부분을 좀 특이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신이 생각한 등급보다 한 0.5 등급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적이 그만큼은 좀 올려져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2단계에서는 미술활동 보고서와 그리고 면접 60%가 들어갑니다. 자, 면접에서는 서류 제출의 진실성과 미술 관련 소양성, 창의성, 표현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게 됩니다. 특이한 거는 드로잉 면접이라는 거죠. 32분으로 확장된 거 아실 거고요.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과정이 칸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도출됐는지를 같이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게 관건이고요. 수능 최저는 국수, 영탐 3개 영역에서 합이 9입니다. 세종 캠퍼스는 수능 최저가 미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생기부 교과 방법은요. 수학, 사회, 과학, 이 중에서 이 수학점이 큰 교과를 합이 큰 교과를 자동 반영하게 됩니다. 이수 학점의 합이 같을 경우에는 교과 점수 산출 시 더 성적이 유리한 교과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과 학생들이 조금 더 수학에서 유리하다는 점에서 이수 학점의 합을 좀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사회는 한국사, 역사, 도덕을 모두 포함한 과목의 성적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홍익대 미술 우수자의 그 선발 인원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 왔고요. 미자전이 가장 많죠. 63 명. 아니, 디자인 학부가 가장 많네요. 68 명, 63명 가장 많고요. 대부분이 두 자릿수인데 예술학과만 6 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아까 그 학교 생활 우수자로 5 명을 선발했기 때문에 총 11 명을 선발하게 되네요. 홍익대 서울캠의 평균부터 70% 컷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예술학과는 2.71 등급에서 3.43 등급입니다. 위치가 바뀌었고요. 자, 디자인학부는 1.94에서 2.08 등급까지입니다. 미술대학 자율전공은 2.26부터 2.241이고요. 선패는 2.72부터 8위, 회화과는 2.91부터 3.33입니다. 목조형은 3.5에서 3.34고요. 동양화는 3.15에서 3.51, 금조는 3.05에서 3.23, 조소는 3.6에서 4.03, 판화는 3.63, 3.92, 도예유리는 02, 3.54 정도입니다. 참고로 디자인 학부에 지원하기가 좀 애매하신 분들이 나중에 금조를 지원하시거나 목조를 지원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성적에 추이를 한번 보시고 '이쪽까지도 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3 학년 1 학기 생활 기록부부터라도 이미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말할 것 없지만 그렇게까지 학과를 내다보면서 액티비티를 챙기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3 학년 1 학기 생기부라도 학과를 좀 확장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회화과인데 '성적이 좀 녹록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들은 판학과나 도예 유리까지도 학과를 좀 확장해서 액티비티를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익대 미술 우수자 세종은요. 디자인 컨버전스 영애, 영상 N이죠. 그리고 게임 학부 미술 계열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디자인 컨버전스는 그래도 한 100명 정도 뽑아 주고요. 영상 N은 53 명, 그리고 게임은 29명 정도 선발하게 됩니다. 홍익대 세종의 평균은 70%, 세종의 평균부터 70% 컷은 디자인 컨버전스는 3.59에서 3.76입니다. 그리고 영상 애니는 3.22에서 3.68이고요. 게임이 조금 여유가 있지만 역시 게임을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특정 학교 학과에.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3.77에서 4.40입니다. 아델라 코치는 아까 말씀드린 면접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홍익대 면접 소수 정예반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먼저 해야 되는지를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기출문제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024 년도에 제시된 따끈따끈한 홍익대 면접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브레인스토밍 과정이 추가가 된 32 분짜리 면접이었는데 서울과 세종 캠퍼스 면접 문제의 미술사의 베이스는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였습니다. 홍익대가 가장 좋아하는 파트이기도 하죠. 1 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끼어서 가장 사람들에게 어떤 예술에 대한 불신을 주면서도 상상력을 자극했던 사조가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였습니다. 일단 홍익대 세종캠 첫날 제시된 그 오브제가 뒷시향의 셈이었습니다. 여기 좌측에 가장 상단에 있죠. 수차례 기출되었음에도 레디메이드라는 개념은 여전히 중요한 주제였고요. 그리고 서울캠 둘째 날 기출된 마그리트의 작품입니다. 빛의 제국, 인간의 조건, 붉은 모델,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던가 또 해겔의 휴일을 통해서 우부제가 현실을 보는 창문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이런 일탈의 예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고 도판을 지금 제가 누락을 시켰는데 꼭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달리의 작품인 이 가제 전화기는요. 서로 다른 사물의 조합을 통해서 생경한 느낌을 주는 어떤 개념? 대페이즈망의 개념을 가져왔다. 자, 이런 면에서는 그 마그리트와 달리의 작품의 공통점을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율동에 관련된 조형 요소와 원리를 묻는 질문이 드로잉과 그리고 구술 면적으로 모두 다 제시되었다는 게 작년 면접의 특이점이었습니다. 특히 보시는 그 화면에서 가장 우측에 하단에 있는 필립 할스만이 제시한 달리의 원자론이라는 작품이죠. 거기 뛰어서 오르고 있는 남자가 바로 이제 달리입니다.
기술이 없던 시대에 과학과 예술의 결정체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율동과 동세가 느껴지는 메이킹 필름인데요. 할스만은 2022 년도에 압구정에 있는 K미술관에서 점핑 어게인전으로 전시가 되어서 눈길을 끌었죠. 그 이외에도 이제 율동감이 느껴지는 점선면의 이미지를 통해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드러내라는 문제가 요 작품과 같이 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드로잉 문제로는 기하 도형을 이용해서 입체감과 공간감, 반동의 느껴지로 표현하라는 그런 역시 율동감에서 좀 확장된 그런 느낌으로 드로잉 문제가 나왔습니다. 조형 묘사 원리의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문제였고 상당히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미술 이론이 이제 미술 교과서에 기초된 이미지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중등교사 경험이 있는 이 아들라 코치의 분석이 꽤 유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단기간에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서 어 미술사 및 미술 이론에 관련된 이해가 필요한 이런 홍익대 미술 우수자전의 면접 트레이닝반을 오픈을 했고요. 그 방학을 이용해서 미술사와 미술 이론 문제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홍익대만의 특별한 드로잉 면접을 선행함으로 인해서 준비할 게 많은 현역 수험 시기를 보다 좀 쉽게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관왕을 합격시켰던 학생들도 그랬고 그 고대, 홍대, 이대를 비롯해서 이렇게 다관왕 합격했던 학생들이 모두 다 요 시기 때 면접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득을 많이 봤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요 시기 때 면접을 준비하고 가을에 한번 바짝 정리를 한 다음에 바로 면접장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면접 준비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두 달 코스로 진행되는 이 코스를 이수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예상 문제에 대한 풀이 결과를 답안처럼 갖고 있다는 만족감도 있어서 나름대로 든든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미술 실기를 접한 적 없는 학생들은 두려움을 에서 좀 덜어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디자인 싱킹에 대한 확장된 트레이닝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특이라든가 진로 관련 아이디어 확장, 또 자율 활동 같은 심도 높은 활동에 모두 다 생활기록부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이후에 면접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단편적인 어떤 생각을 좀 버리고요. 홍익 때만이라도 방학 때 준비를 해서 완성을 시켜 놓는다면, 면접 완성을 시켜 놓는다면 조금 더 마음 편한 고3의 현역 시간을 맞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생활기록부에 어떤 개성 있는 컨셉을 위한 빌드업 서비스를 아델라 코치는 더 추가적으로 제안을 할 거고요. 그리고 면접에 관련된 자세한 광고 안내는 커뮤니티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댓글창에 커뮤니티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영상의 댓글창에는 홍익대 시각디자인과를 비롯해서 어 다른 과들의 졸업 전시라든가 동아리 모임 전시 같은 것들의 링크들을 제가 참고해서 붙여 놓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기부 방향타를 맞추는 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요 부분을 걸어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길 바라고요. 어머니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실 경우에 아이들한테 권해 주시기를 바라 봅니다. 일단 홍익대학교의 대략적인 설명은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면접 준비 미리 준비하시게 되면 생활기록부의 전반적인 흐름을 훑어 드리고 3 학년 때 어떻게 방향타를 잡아야 될지까지도 제가 더 서비스로 제안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